안녕하세요. 여러분 영어의 재미와 자신감을 찾아드리겠습니다. 영어 공부법 특강을 함께할 저는 주혜연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를 생각해보면 영어를 참 좋아했었던 것 같아요. 영어로 막 노래도 부르고요. 또 영어로 된 대사가 나오는 그런 만화 영화도 즐겨서 보고 영어가 싫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없었는데 언젠가부터 이렇게 영어가 싫어졌나 무서워졌나 제 과거를 돌아보니까 투부정사라는 걸 배우면서부터가 아니었나 싶더라고요. 무슨 용법이 이렇게나 많은지 그 많은 용법들과 그리고 용례들을 막 보면서 와, 내가 이걸 다 외워야 되나? 영어가 정말 할 것이 못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저랑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나눌 영어 고민은요. 문법 용어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 문법 용어를 어떻게 정복해야 될까요? 문법 용어에 대한 고민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요. 문법 용어? 그거 몰라도 괜찮아. 원어민들은 문법 용어 모르고도 잘만 사용하던데 우리가 꼭 문법 용어를 알아야 돼?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일단은 교육 현장의 현실을 생각했을 때 교실 수업에서 문법 용어가 자연스레 사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이 공부의 경제성이란 걸 생각했을 때 그 용어를 알고 있으면 훨씬 더 쉽게 잘 내용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문법 용어에 대한 어느 정도의 지식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원어민들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영어라는 언어에 정말 무한대로 노출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짧은 시간 노출되면서 이 언어를 특정한 목적을 위해 정복해야 되는 좀 다른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식을 암묵적으로 가지고 있고 이렇게 쓰는 거지. 내가 말로 설명은 못해도 머리로 알고 있는 것 이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교육학에선 이걸 명시적 지식이라고 해요. 내가 말로 남에게 설명해 줄 수 있을 정도로 구조화되고 체계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 특히 이게 외국어 학습자에게 있어서 저는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피해갈 수 없는 거라면 문법 용어도 즐겁게 공부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거기에 대한 비법을 오늘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여기 이렇게 이름표가 보이죠. 사실 부모님들이 우리를 낳으시고 혹은 그 전에 정말 여러 날 아니 여러 달을 이름을 불러보고 또 그 의미를 생각하고 이렇게 고민 끝에 이름을 지어주시잖아요. 문법 용어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막 이름을 갖다 붙인 것이 아니라 이 개념을 딱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이름을 짓는다면 어떻게 이름 붙일 수 있을까? 정말 많이 고민해서 붙인 이름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요. 우리 이름을 들여다보면 그 이름 속에 답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사실상 유추해낼 수 있는지 암기가 아니라 단지 그냥 이름만 들여다보는 것으로 얼마나 많은 것을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지 제가 좀 구체적인 사례를 빌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제일 힘든 문법 중에 하나가 이 관계대명사라는 개념입니다. 사실 이 관계대명사가 들어가면서 문장이 막 길어지고 그때부터 이제 우리의 해석이 힘들어지고 이런 원인 중에 하나죠. 근데 이름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제 두 파트로 나누어져 있어요. 관계라는 말과 대명사라는 말. 관계라는 것은 어떤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을 서로 관련 지어준다 이런 거잖아요. 문법적으로 보자면 앞에 있는 주어 동사랑 뒤에 있는 주어 동사를 서로 관련 지어준다 이겁니다. 자, 이런 역할을 하는 품사가 있죠. 네, 접속사입니다. 그래서 관계대명사라는 이름만 들여다봐도 얘가 접속사의 기능을 하는구나 라는 걸 여러분이 유추하실 수 있는 거예요. 대명사란 말은 더 쉽죠. 명사가 이름을 나타내는 말인데 얘는 이제 대신한다 할 때 대자가 붙었으니까 명사를 대신해서 나타내는 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관계대명사라는 이름만 들어봐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얘는 접속사의 기능이랑 대명사의 기능을 짜잔 묶어서 한 아이가 다 수행하는 것 그걸 관계대명사라고 부르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단 말이에요. 문법책 보면서 형광펜 막 칠하면서 접속사와 대명사의 기능, 접속사와 대명사의 기능 이렇게 암기할 일이 전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것으로 문법적인 형태까지 유추해내실 수가 있어요. 관계, 접속사의 역할을 한다 그랬지? 그래서 앞에 주어 동사, 뒤에 주어 동사를 이어준다 그랬지? 그러니까 앞뒤에 이렇게 주어 동사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생각해보면 얘가 대명사라고 했잖아요. 명사는 대표적인 기능이 주어, 목적어, 보어 이런 기능을 하니까 얘가 주어 역할도 할 수 있겠네요. 그럼 뒤에 주어 또 써줄 필요 없으니까 동사가 나오겠구나. 그래서 관계대명사가 들어간 문장의 구조는 이렇게 혹은 이렇게 생겼겠구나. 이거를 막 SV 이렇게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름만 잘 들여다보시면 여러분이 여기까지 충분히 유추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절대 암기의 문제가 아니었던 거죠. 또 이제 많은 수험생들 또 영어를 공부하시는 영어 문법계나 공부했다라는 분들도 힘들어하는 개념 중에 하나가 이 부정사라는 개념이에요. 근데 이 부정사도요, 이름 속에 많은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일단은 이 부자가 안일 부자잖아요. 그리고 정자는요, 정할 정자예요. 그러면 정해지지 아니한 말이란 뜻이네요. 뭐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거지? 자, 생각해보면 우리 그 동사 같은 경우에는요, I love you, you love me 이렇게 했을 때는 이제 love란 단어에 변화가 없지만 he loves you 이렇게 됐을 때 he처럼 나와 내가 아닌 이제 이런 걸 3인칭이라고 하고, 그리고 여러 명이 아니라 he 한 명이잖아요. 단수. 그래서 3인칭 단수 현재일 때 동사에 s가 붙는다. 여러분 이제 이런 거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 love라는 동사는요, 앞에 주어가 단수냐 복수냐, 앞에 주어가 3인칭이냐 아니냐 이런 거에 따라서 모양이 막 변해요. 그런데 부정사는요, 앞에 주어가 수가 어떻게 되든 인칭, 1인칭이든 2인칭이든 3인칭이든 거기에 의해서 모양이 정해지지 아니한다 이런 뜻입니다. 부정사가 그런 의미였구나. 그럼 사실 부정사보다 더 여러분이 이제 많이 들어본 게 to 부정사잖아요. 그러면 똑같아요. 얘는 뭐로 시작하는, to로 시작하는 말인데 부정사니까 앞에 나온 말이 수, 인칭 이런 거랑 아무 상관없이 거기에 의해서 형태가 좌지우지 되지 않는다. 앞에 있는 말 주어의 수나 인칭에 의해서 모양이 정해지지 않는다. 그래서 부정사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요 예문을 한번 보세요. He wants to go. 그가 가고 싶어 해요. 이제 아주 간단한 예문인데 he잖아요. he. 3인칭인데 거기다 한 명 단수죠. 3인칭 단수 현재지만 to go는요, 모양이 변함없어요. 항상 요 모양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to 부정사 이렇게 부른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의 개념을 제대로 공부했으니까 파급력이 생기죠. 원형 부정사는 어때요? 얘도 앞에 수나 인칭에 의해 모양이 정해지지 않는구나. 근데 얘는 원형이니까 아까 to 부정사는 to로 시작했다면 얘는 모양이 뭘로? 그렇죠. 원형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I never saw him get that angry. 나는 그 사람이 그렇게 화내는 걸 본 적이 없어. 이렇게 이야기할 때 누가 그렇게 화가 났다는 거예요? 그가. 그쵸? 그래서 힘이지만 이 힘, 3인칭 단수이지만 여기에 영향을 받지 않고 그냥 어떤 형태를 썼어요? get 이란 말을 썼죠.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원형 부정사다 이렇게 부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작정 달려들어서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용어를 잘 들여다보면서 왜 이 용어에 이런 이름이 붙었을까 잠깐만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학습에 상당한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꼭 드리고 싶었어요. 이름에 답이 있다. 그럼 이제 이름만 가지고 근데 다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상당 부분 해결이 되긴 하지만 나머지 이제 부분들을 우리가 채워 나가야 됩니다. 자, 그 나머지 부분을 채움에 있어서 제가 가장 안타까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빅픽처부터 시작하지 않고 작은 부분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제가 한때 그 미술학도를 꿈꿨던 적이 있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미술을 전공하지 않은 건 잘한 선택이었지만 그때 그림을 그려보니까 그림을 그리기 전에 예를 들어 사람 얼굴이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얼굴 윤곽을 스케치하고 눈의 위치, 코의 위치 이렇게 큰 뼈대를 잡은 뒤에 그 다음에 눈, 눈동자 이렇게 구체적인 부위를 그려나가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고 눈부터 정말 정성 들여 예쁘게 그렸다. 그러면
왼쪽 눈의 위치를 잘못 정하면 각각의 눈은 예쁠지라도 이게 놓고 봤을 때 멋진 그림이 될 수 없거든요. 문법도 마찬가지예요. 세부적인 사항들을 하나하나 외우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건 큰 그림을 먼저 그리고 들어가시는 게 필요합니다. 큰 그림이라는 게 뭔지 와닿지 않으실 것 같아서 제가 좀 잠깐 보여드릴게요. 분사구문 배웠죠? 가장 힘들어하는 문법 항목 탑3를 꼽아라 라고 하면 그 중에 하나가 분사구문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분사구문 공부할 때 빅픽처 없이 이렇게 들어왔어요. 어떻게? 분사구문 만드는 법, 접속사 생략, 동일한 주어 생략, 동사의 ing, 그 다음에 분사구문 해서 이유조건, 양보시간, 이조, 양시 막 이렇게 외웠다고요. 이게 얼마나 괴롭습니까? 도대체 원어민들은 분사구문이란 걸 왜 쓰는 거야? 왜 사용해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 거야? 이런 원망만 생길 뿐 도대체 분사구문을 왜 쓰는지 이유도 알지 못한 채 공식처럼 요것만 알고 계신 분들 아마 지금 이 시간에 함께 하시는 분들 중에 뜨끔하시는 분들이 꽤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시각을 조금만 바꿔볼게요. 자, 이런 문장이 있어요. She let the little creature feel the touch of the sea. 참 이게 아름다운 문장이죠. 그녀는 그 작은 생명체가 바다의 손길을 느끼도록 해주었습니다. 라는 이제 그런 문장인데 문학작품에서 따온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지만 그 작은 생명체가 바다의 손길을 느끼게 해줬다? 조금 2% 부족해요. 어떤 면에서? 묘사적인 측면에서. 아니 어떻게 해서 바다의 손길을 느끼게 해줬다는 건지 그림이 구체적으로 그려지지 않는다고요. 그럼 제가 이 문장을 이렇게 한번 바꿔볼게요. Slowly dropping her hands. 천천히 손을 내려서 그녀는 그 작은 생명체가 바다의 손길을 느끼도록 해주었습니다. 어때요? 처음 그 문장에 비해서 두 번째 문장이 훨씬 더 그림이 구체적이죠. 아마 이 여자분의 손에는 뭐 작은 거북이라든지 물고기라든지 어떤 생명체가 있었겠죠. 근데 바다에 다가가서 천천히 손을 이렇게 내려서 그 생명체가 바다의 손길을 느끼게 해주었다라는 이야기구나. 그림이 한결 구체적으로 그려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사구문을 사용한 거예요. 우리를 괴롭히려고가 아니고 시험 문제 내려고가 아니고 그림을 마치 묘사하듯이 글로 묘사하듯이 나타내기 위해서 만든 게 분사구문이에요. 근데 이렇게 한 장면을 묘사하는데 접속사를 써가지고요. 주어 동사를 또 갖다 붙여?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그럼 뭔가 좋은 방법이 없을까? 어차피 지금 주어 she의 동작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건데 주어에 대해 부연 설명해 줄 수 있는 말이 뭐가 있더라? 생각해보니까 분사가 원래 하는 일이 명사에 대해서 부연 설명해 주는 역할이거든요. 그러면 번거롭게 접속사 주어 동사 다 갖다 쓰지 말고 분사를 살짝 얹어서 얘에 대해서 좀 부연 설명을 해주자. 분사로 시작하는 구문이잖아요. 그래서 분사 구문이 된 거예요. 이제 이렇게 공부하시고 나서 사실은 언어학적으로 봤을 때에는 이런 절차를 통해서 그 분사 구문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는 주어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탄생했다. 요 정도로 설명했지만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이유, 조건, 양보, 시간 이런 걸 나타내기도 하더라. 이제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덧붙여서 공부를 하시는 거죠. 이렇게 해야 비로소 분사 구문을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도 있고 괴롭지 않게 공부하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이제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또 수동태입니다. 수동태. 수동태도 이제 우리 대표적으로 수동태 공부하자 그러면 어떤 생각 나세요? S, V, O 이렇게 칠판에 쓴 다음에 O가 주어 자리로 가고 주어가 BPP로 바뀌고 동사가 BPP로 바뀌고 주어가 저 뒤에 by로 바뀌고 그 다음에 시제에 따라 수동태가 여러 개라더라. BPP, being PP, have been PP가 있다. 막 암기하고 엄청나게 괴로워합니다. 그러면서 아니 이렇게 수동태를 왜 쓰는 거야 힘들게 이거 수학도 아니고 영어가 왜 이래 이런 생각을 했다고요. 근데 이것도 이 말을 하는 그 화자 혹은 글을 쓴 필자의 마음으로 들어가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요런 구문을 쓸 수밖에 없었구나 라는 그 큰 그림을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문장이 있다고 해봅시다. Somebody stole my bag. 누가 내 가방을 훔쳐갔어요. 지금 중요한 게 뭐예요? 누가 훔쳐갔어요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 가방이 없어졌다고요. 내 가방이 도난당했어요. 이게 중요한 거죠. 내 가방.
그런데 somebody로 문장을 시작하는 이상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에 쏠리겠어요? 내 가방이 아니라 somebody에 자꾸 관심을 갖게 된다고요. 아, 안 되겠네. 지금 중요한 건 내 가방이 없어졌다는 건데. 그래서 어떻게 한 거예요? 일단 급하니까 관심을 받고 싶은 말을 앞으로 뺀 거죠. 원래 정상적인 어순을 제가 지금 비틀었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표시는 해줘야죠. 원래 어순이 아니고 지금 제가 급한 상황이라 비틀었습니다 라는 걸, 그걸 어떻게 표현한 거예요? BPP로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나선 괴롭게 외울 필요도 없어요. by 명사가 있는데 이건 생략되고, 이거를 우리가 굳이 암기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이유가 누군가가 훔쳐갔다. 이 누군가라는 건 어차피 누군지 잘 알지도 못하고요. 그렇게 중요한 관심의 초점이 아니었어요. 중요한 관심의 초점이었으면 그냥 somebody로 시작하게 내버려 뒀겠죠. 굳이 이렇게 바꿨다는 이야기는 이게 중요한 정보가 아니니까. 중요하지도 않으니까 말할 때 아예 생략하고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동태라는 게 사용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구나. 그래서 능동이랑 수동이랑 바꿨을 때 결코 똑같은 게 아니죠. equal이 아닙니다. 의미에 있어서, 뉘앙스에 있어서, 강조의 초점에 있어서 분명히 달라지는 게 있으니까 이렇게 쓴 거예요. 우리 너무 그동안 공식처럼 전환하는 데에만 집착을 해왔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사실은 이제 원래 능동의 이런 문장을 수동으로 이렇게 전환할 수 있어요. 또 여러 가지 수동태로 시제를 표현할 수도 있는데 그게 이제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자, 요렇게 공부하시는 것이 맞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제가 하나만 더 얹을게요. 잘못 알고 있는 개념 중에 하나가 관계대명사의 한정적 용법, 계속적 용법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막 암기를 하죠. 계속적인 용법은 선행사 뒤에 컴마가 온다. 그리고 거꾸로 돌아 올라가서 설명해 주지 않는다. 관계대명사 자리에는 대를 쓰지 않는다. 막 암기를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왜 굳이 여기다 컴마를 찍었을까? 일단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Professor 김, 김 교수님, 이미 누군지 충분히 특정한 인물이죠. 우리 학교에 김 교수님 한 분밖에 안 계시거든요. 이미 누군지 충분히 특정화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굳이 이걸 한정해서 꾸며줄 필요는 없어요. 근데 얘기하다가 생각난 거예요. 김 교수님, 맞아. 근데 그분이 who teaches English, 영어 강의하시는 분인데 말이야, 이렇게. 그래서 이미 특정화되어 있는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나서 맞다. 생각났어. 이랬지? 라고 덧붙일 때 쓰는 게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이라는 겁니다. 엘리자베스 여왕, 누군지 다 알잖아. 너도 알고 나도 알고. 굳이 한정해 줄 필요 없어요. 근데 그분이 여기 살았었잖아. 이건 제가 지금 생각나서 덧붙인 거죠. 이럴 때 계속적인 용법을 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동안 정말 외계어처럼만 느껴졌던 문법 용어, 문법 때문에 영어가 싫어요 하는 분들 정말 많은데 사실은 이름을 들여다보면 이미 그 이름 안에 상당한 정답과 단서가 숨어 있다라는 것. 그리고 문법의 세부적인 사항을 공부해 나가는 데 있어서도 무조건 공식처럼 특히 이 문장을 이 문장으로 전환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막 암기하기에 앞서서 왜 이런 개념이 탄생했을까? 왜 원어민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이렇게 바꿔서 이야기할까? 그게 갖는 의미는 뭘까? 이런 큰 그림을 먼저 그리신 뒤에 그 다음에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채워가는 방식으로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문법 공부의 바른 그 공부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소개해 드렸으니까 잊어버리기 전에 이 공부법을 딱 적용해서 여러분이 챙기셨으면 하는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사역동사라는 개념인데요. 이 사역동사라는 것 역시 이름을 잘 들여다보시면 정답이 반 이상 들어있거든요. 왜 이런 이름이 탄생했는지 어떤 개념인지도 한번 정리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더 알찬 내용, 좋은 내용으로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오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